만약에 여러분의 목소리만 딱 듣고 스마트폰이 기분 상태를 알아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I가 목소리의 아주 미세한 특징을 어떻게 분석해서 우울증을 찾아내는지, 그 기술의 핵심 원리부터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연구 논문이랑 인상 보고서를 종합해서 이 기술이 여러분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우울증이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방식에 아주 미세한 어떤 물리적 흔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의 특징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그 정확도는 과연 믿을 만한 수준인지, 또 가장 중요하게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정신질환이랑 구별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리적 흔적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AI가 우울증을 진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목소리의 어떤 점을 듣고 판단한다는 뜻일까요?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모든 건 정신운동 지체라는 개념에서 시작돼요. 자료들을 보면 우울증이 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요. 우리의 그 미세 운동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성대나 혀, 입술 같은 조음기관의 움직임도 예외는 아니죠. 아,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좀 둔해지고 미려지는 게 목소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AI는 바로 그 정신운동 지체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음향 바이오마커들에 포착하는 겁니다. 음량 바이오마커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나타나는 일종의 생체 신호 같은 거군요. 그런데 단순히 목소리가 힘이 없거나 느리다는 건 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AI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냥 좀 피곤하거나 지루할 때 목소리랑 우울증의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AI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AI는 사람이 밤지하기 어려운 여러 특징들의 패턴을 분석하거든요.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인 운율적 특징이에요. 운율적 특징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가 단조로워지고 말의 속도가 느려지고요. 목소리 크기도 작아집니다. 연구에서는 이걸 기본 주파수 F0의 변동성 감소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서 목소리의 높낮이 변화, 즉 억양이 거의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말 중간중간의 멈춤, 그러니까 포즈 시간도 눈에 띄게 길어집니다. 확실히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의 전형적인 말투가 딱 연상되네요. 느리고 힘없고 단조로운 목소리요. 하지만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특징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더 미세한 변화인 음질 특징을 함께 봅니다. 이건 사람의 귀로는 거의 구별하기 힘든 영역이에요. 우울증에 있으면 성대 진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지터와 쉬머라는 수치가 증가합니다. 지토와 쉬머요. 네, 지터는 주파수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정도, 쉬머는 진폭,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요. 이 수치들이 높아지면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바람이 새는 듯한 힘없는 목소리가 되는 거죠. 운율에다가 음질까지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군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스펙트럼 특징인데요. 여러 연구에서 MFCC라는 지표가 가장 일관되게 유효한 단서로 꼽힙니다. MFCC요? 네, 용어는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해 사람의 발음기관, 그러니까 성도의 모양과 움직임의 변화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우울증이 있으면 아, 에, 이, 오, 우 같은 모음을 발음할 때 입 안의 공간, 즉 좋은 공간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좋은 공간이 축소된다고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혀나 입술의 움직임이 둔해져서요. 발음을 할 때 입을 충분히 크게 벌이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덜 명확하고 좁아지는 거죠. AI는 이렇게 미세한 발음 습관의 변화까지 감지해서 단순히 피곤한 상태와 우울 상태의 패턴 차이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와, 우울증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발성기관의 물리적인 변화까지 일으킨다는 점이 명확해지는 부분이죠. 목소리 안에 운율, 음질, 심지어 입모양의 변화까지 데이터로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야말로 혼돈의 데이터 칵테일 같은데 AI는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패턴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우울증을 판단하게 되나요? 맞아요.
그게 바로 딥러닝 모델의 역할이죠.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넘어서 이제 딥러닝으로 발전하면서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초기에는 CNN, 즉 합성곱 신경망을 많이 썼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를 분석하는데 이미지 분석 모델을 쓴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네, 음성 신호를 그대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메일 스펙트로그램이라는 2차원 이미지로 바꿔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스펙트로그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색깔로 표현한 그림인데 이걸 AI가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고 시각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아, 소리를 그림으로 바꿔서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흥미로운 국내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어 화자에게 감정에 배제된 가을이라는 표준 문단을 읽게 하고 녹음한 데이터로 실험을 했는데 아주 거대한 딥러닝 모델 대신 이 연구에 맞게 맞춤형 경량화 CNN 모델을 적용했더니 오히려 78.14%라는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어요. 오, 오히려 가벼운 모델이 더 효과적이었다니 재미있네요. 네, 무조건 크고 복잡한 모델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목소리는 이미지랑 달리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시간적인 연속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LSTM, 장단기 기억 신경망이에요. 이 모델은 이름처럼 시간적 순서와 문맥을 기억하고 학습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양방향 LSTM을 사용했는데 이건 발화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의 문맥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앞뒤를 봐본다. 네, 이 모델의 데이터 증강 기법, 그러니까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기술을 함께 적용했더니 성능이 98%까지 향상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98%요? 그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 아닌가요? 솔직히 좀 믿기 어려운데요. 보통 이렇게 높은 수치는 아주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나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사람들의 시끄럽고 잡음 섞인 대화에서도 그 정도 성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98%라는 수치는 특정 데이터셋, 특정 조건 하에서 나온 결과고요.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성능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해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한계를 넘기 위해 또 다른 접근법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신 기술 중 하나인 GNN, 그래프 신경망인데요. 이 모델의 접근 방식은 좀 더 철학적이에요. 우울증을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태로 보는 거죠. 장기적인 상태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여러 발화들을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서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발화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까지 그래프로 연결해서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힘없는 목소리랑 저녁에 약간 활기찬 목소리, 어제의 목소리와 오늘의 목소리 사이의 미묘한 패턴 변화까지 파악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와, 단편적인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소리 변화 전체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군요. 정말 정교해지네요.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 발전한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효과를 보이고 있나요? 성공 사례와 함께 아직 넘어야 할 산, 즉 한계점도 짚어주시죠. 네,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용화 사례로 킨트주기 보이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AI는 단 25초의 자유로운 대화 음성만으로 중등도 우울증을 71.3%의 민감도로 탐지해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엘립시스 헬스의 AI 모델은 실제 환자와 상담사의 전화통화 데이터로 분석했는데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AI의 판단이 환자가 스스로 작성한 우울증 척도 점수보다 전문 임상의의 판단과 더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환자의 자가보고보다 정확했다고요? 그건 정말 의미가 크네요. 마치 환자가 어떻게 느끼든지 말하는 것보다 환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가 더 진실에 가깝다는 뜻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죠.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무의식적으로 축소하거나 혹은 과장해서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AI는 목소리라는 객관적인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런 인간적인 편향을 보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군요. 국내 사례도 있나요? 네, 국내에서도 SK텔레콤이 음성과 표정을 함께 분석하는 멀티모달 기술을 개발 중이고 서울대 분당병원은 한국인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70% 정확도로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성공 사례들을 들으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겠죠. 이 기술이 마주한 냉정한 현실,
가장 큰 한계는 뭔가요? 여기서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치명적인 한계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감별 진단의 문제입니다. AI가 단순히 이 사람 우울하다, 아니다를 맞추는 걸 넘어서 증상이 아주 비슷한 다른 질환과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질환들인가요? 대표적으로 조현병과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가 있습니다. 우선 우울증과 조현병은 AI가 꽤 잘 구분하는 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AUC092라는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건 100번 진단하면 92번은 맞춘다는 의미로 꽤 신뢰할 만한 수준입니다. 오, 그건 잘하네요. 네, 조현병의 특징인 무언증, 그러니까 언어의 빈곤함이나 정동 둔마 같은 감정 표현의 둔화가 목소리에 매우 뚜렷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조울증이겠군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울한 모습은 비슷해 보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여기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여러 연구 자료에서 일관되게 지적하는 부분인데 현재 AI는 우울증과 조울증의 우울 사파를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성능 지표인 AUC가 0.50으로 나왔는데 이건 말 그대로 0.5요? 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인지 뒷면인지 맞추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완전히 무작위 추측이라는 거죠. 동전 던지기 수준이라니? 충격적이네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두 질환의 목소리가 그렇게 똑같이 들리나요? 네, 음향학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두 상태 모두 정신운동 지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조울증 환자가 우울한 시기를 겪을 때 나타나는 목소리 톤 저하, 단조로움, 느린 말속도 같은 음향학적 특징이 주요 우울장애 환자와 거의 같습니다. 결국 목소리만 들어서는 현재의 AI로는 두 상태를 구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우울증상으로 찾아온 환자가 단순 우울증인지 아니면 조울증의 일부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치료 방향과 약물 처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단추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현재 기술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감별 진단의 어려움은 정말 큰 문제네요.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힘을 못 쓰는 셈이니까요. 이 핵심적인 문제 외에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나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편향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가 영어권 데이터에 치우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언어와 문화권에 따라 목소리 톤이나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른데 이런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거죠. 아, 더 심각한 건 성별에 따른 편향도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탐지 민감도는 74%였지만 남성은 59.3%로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우울증을 더 잘 못 찾아낸다는 거군요. 이건 그냥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문제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심각한 함의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은데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기술마저 남성에게 덜 효과적이라면 오히려 기존의 의료 격차를 더 벌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기술이 의도치 않게 사회적 편견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거군요. 개인정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는 지문처럼 고유한 정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개인정보 문제가 두 번째 큰 과제입니다. AI가 정신건강이라는 아주 민감한 영역에 들어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AI 챗봇이 사용자에게 비윤리적인 조언을 하거나 프로그래밍된 반응을 보이면서 거짓 공감을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죠. 이건 마치 정말로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당신의 고통에 공감합니다라고 말하도록 코딩된 자동응답기였다는 걸 깨닫는 것과 같은 그런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내 목소리 데이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집되고 분석된다는 게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보험사나 회사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내 정신건강 상태를 멋대로 판단한다면 어떡하죠? 바로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데이터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특징만 추출하고 누구의 목소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완전히 제거하는 화자 분리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용한 기술이 개인을 감시하거나 차별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음성 분석 기술은 우울증으로 인한 미세한 신체적 변화, 즉 음향 바이오마커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포착해서 정신건강을 스크리닝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CNN, LSTM, GNN 같은 정교한 모델을 통해 목소리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내죠.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들은 환자의 자가 보고보다 더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임상의를 대체하는 진단 도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증상이 유사한 조울증과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동전 던지기 수준의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특정 성별이나 문화권에 대한 데이터 편향, 그리고 개인정보와 윤리 문제라는 아주 큰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기술의 가장 현실적인 가치는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조 스크리닝 도구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음성뿐만 아니라 대화의 내용 같은 텍스트, 얼굴 표정이나 몸짓 같은 영상을 결합한 멀티모달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목소리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미묘한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AI는 목소리만으로 우울증과 조울증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이 기술의 명백한 한계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 점이 이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기술의 목표가 단순히 진단이 아니라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친 여러분의 목소리 바이오마커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미세한 기분순환의 패턴을 목소리 일기가 먼저 발견하고 심각한 위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만의 개인화된 정신건강 지도를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